머슴 총각의 사랑. 옛날 어느 마을에 삿도집 머슴으로 일하는 돌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돌이는 얼굴이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착하고 부지런하였지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들은 너도 나도 돌이를 사위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는 다른 집 처녀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지요. 길가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관심을 갖는 여자는 단 한 사람, 사또집 외동딸 윤채였지요. 도리는 윤채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에게 윤채는 오르지 못할 나무였습니다. 자신은 머슴인데 반해 윤채는 지체 높은 사또집 따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홀로 애를 태우며 윤채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리는 기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채가 보름 뒤 시집을 간다는 것이었지요. 도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윤채 아씨를 떠나보내야 하다니. 윤채 아씨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도리는 윤채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낮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저는 윤채 아씨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채 아씨가 이 집을 떠나버리면 그림자조차 볼 수 없게 됩니다. 윤채 아씨가 저의 애타는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떠나기 전에 윤채 아씨와 단둘이 만날 수는 없을까요? 단 하루만 같이 지낼 수 있다면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도리는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에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꿈속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였지요. 돌아, 윤채 아씨와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하였느냐?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홀로 외로이 피어있는 붉은 꽃 한 송이를 꺾어라. 그리고 그 꽃을 집에 가져와 화병에 꽂아두고 방 안에 틀어박혀 기도를 드리거라.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단 한마디라도 해선 안 돼. 그랬다가는 너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도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도리는 윤채 아씨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날이 밝자 도리는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노인이 말한 대로 붉은 꽃 한 송이가 외롭게 피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꽃을 꺾어 들고 산에서 내려와 화병에 꽂아 두었지요. 그리고 방 안에 틀어박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순식간에 지나갔지요. 사흘 낮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밤만 무사히 지나간다면 사랑하는 윤채 아씨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또 집에서는 윤채의 혼례식을 앞두고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도리는 대체 어디 간 것이야? 저 방에 틀어박혀서 화병에 꽃을 꽂아놓고 기도만 하는 것 같던데. 하인들은 도리가 보이지 않자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사또가 하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었지요. 도리가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이렇게 바쁜 날에 그 무슨 핵에 앉히시냐? 당장 가서 도리를 데려오너라. 사또는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하인들은 도리의 방으로 찾아갔지요. 여보게, 사또님이 부르시네. 당장 방에서 나오게나.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뭘 꾸물거리는 건가? 어서 나오라니까. 하인들은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드렸지요. 하인들은 돌아와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방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내가 부른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한다고?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도리 방으로 달려가 고함을 질렀지요. 네 이놈, 일은 안 하고 뭐하는 짓이냐? 당장 문을 열거라. 도리는 성난 사또의 목소리를 듣자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예 하고 대답하고는 방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더니 도리의 몸을 휘감아 공중으로 솟아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윤채가 있는 안채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바느질하는 윤채의 몸을 휘감더니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꿈속에 나타난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도리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날아가 어느 산 꼭대기에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도리는 몸을 일으켜 발걸음을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었지요. 도리의 몸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몸이 돌이 되어가는구나. 도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비명은 도리의 입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지요. 도리는 바위가 되어 산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산 꼭대기에는 윤채도 바위가 되어 서 있었지요. 도리와 윤채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세월이 흘렀지요. 이 고장에 새로 부임해온 사또는 도리와 윤채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는 두 바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주었지요. 그러자 바위가 있는 산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리 바위가 옆으로 넘어지더니 윤채 바위가 서 있는 곳까지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리 바위는 윤채 바위 곁에 가서야 멈추어 섰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얼싸아는 듯 다정히 서 있는 이 한 쌍의 바위를 쌍바위라 불렀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 구두쇠. 옛날 조선시대 때 구두쇠로 이름을 날리던 이중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끼고 아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중환은 환갑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생기게 되면 돈 쓸 일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카가 하나 있었지요. 그런데 조카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중환은 조카에게 보리쌀 한 톨 보태준 적이 없었지요. 그래도 조카는
워낙 마음씨가 착하여 삼촌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거들어주고 삼촌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였지요. 하루는 이중환이 마루에 앉아 배를 깎아 먹고 있는데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이중환은 배를 벌써 3개째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카에게 배를 먹으라고 권하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군침만 꿀꺽 삼키는 조카에게 약 올리듯 말하였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주 배란다. 얼마나 단지 정말 소문대로구나. 그는 혼자서 배를 5개나 먹고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속담에 배 먹고 이 닦기라는 말이 있느니라. 배를 먹으면 이까지 절로 깨끗이 닦이니 일석이조라는 뜻이지. 내가 배를 줄 터이니 너도 이를 닦아보겠느냐? 그러면서 먹고 남은 배의 껍질과 씨를 조카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중환은 조카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지독한 구두쇠 노릇을 하였지요. 이중환은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자를 내는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면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중환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이중환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 이중환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중환은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 중 그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중환은 감옥에서 건강이 나빠져 결국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나 마음씨 착한 조카는 이중환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조카는 하루 3끼 밥을 지어 나르고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몇 년 동안 옥바라지를 하는 바람에 조카는 살림이 더 어려워져서 자신의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정성껏 삼촌을 돌보았지요. 몇 년 후 이중환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중병에 걸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중환은 마중 나온 조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다. 네가 옥바라지를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은 목숨일 게야. 사흘 뒤 우리 집에 오너라. 죽기 전에 유언을 하여 너에게 은혜를 갚고 싶구나. 이중환이 조카의 손을 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 사람 마음도 변하는 모양이야. 그 구두쇠가 눈물을 흘릴 줄 누가 알았겠어? 사흘 뒤 오라고 한 걸 보면 조카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는 게 아닐까? 당연히 그렇겠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 않나? 사흘 뒤 이중환의 조카는 삼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그 유언을 듣기 위하여 조카의 뒤를 따라 이중환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중환은 안방에 누워 있었지요. 조카와 마을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함께 모시고 왔으니 이분들이 내 유언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겠구나. 여러분, 나는 지금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헌신적으로 나를 돌보아준 조카에게 내가 아끼던 재산을. 이중환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조카에게
내가 가장 아끼던 씨암탉 한 마리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유언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혹시 농담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표정들이었지요. 그때 이중환이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 아니지. 씨암탉은 알을 잘 낳으니 주기는 아깝고 수탉을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 유언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로군. 저승까지 그 많은 재산을 짊어지고 갈 모양이지. 그러고는 모두 혀를 끌끌 차며 방에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옷을 벗은 양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양반이 살았는데 말도 못하는 거드름쟁이였지요. 날마다 비단 옷을 차려입고 살찐 말을 타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헛기침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마을에 개구쟁이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으스대는 꼴을 보고서 배알이 뒤틀렸지요. 언젠가 한번 된통 골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양반이 비단 옷을 입고 말 뒤에 소를 메어 끌고 가고 있었지요. 쇠고삐를 말 고삐에 메고 자기는 말을 타고 가는 것이었지요. 소의 원앙을 달아 놓아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주인은 그 딸랑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소가 잘 따라오는 줄을 알았지요. 그것을 보고는 개구쟁이 셋이서 작당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째 개구쟁이가 소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다가 슬며시 소 목에 달린 원앙을 떼어내서 말꼬리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고삐를 딱 끊어서 소를 몰고 가버렸지요. 그래도 말 탄 양반은 뒤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 소가 잘 따라오는 줄만 알고 그냥 갔습니다. 버릇처럼 잔뜩 으스대면서 말을 타고 가고 있었지요. 이 양반이 가다 오줌이 마려워서 말에서 내렸지요. 내려보니 뒤에 따라오는 줄만 알았던 소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 소 목에 달려 있어야 할 원앙이 말꼬리에 달려 있었지요. 이거 큰일 났군. 어느 놈이 내 소를 훔쳐갔네. 그때 마침 둘째 개구쟁이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양반은 개구쟁이를 붙잡고 물었지요. 여보게, 이 길로 오다가 소 한 마리 못 봤는가? 아무리 급해도 거드름은 남 못 주는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잔뜩 으스대면서 물었습니다. 개구쟁이는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곱비 끊긴 소라면 오다가 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놀고 있던데요. 지금 되돌아가면 금세 잡기야 하겠지만 말을 타고 쫓아가면 틀림없이 소가 놀라 달아나지 않겠어요? 그럼 어쩌면 좋겠는가? 여기 말을 메어두고 갔다 오시지요. 소 잃은 양반은 둘째 개구쟁이 말대로 그 자리에 말을 메어두고 소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도 소가 없었지요. 찾다 헛땅을 치고 돌아와 보니 그 자리에 메어두었던 말까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둘째 개구쟁이가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소 잃고 말 잃은 양반은 하도 속상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 저쪽에서 웬 사람이 자기처럼 엉엉 울면서 걸어오고 있었지요. 그것은 셋째 개구장이었습니다. 양반이 개구쟁이에게 물어보았지요.
여보게 자네는 무슨 일로 그리 서럽게 우는가?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럽니다. 암만 억울해도 나만큼 억울할까? 나는 방금 눈을 뻔히 뜨고 소와 말을 다 잃었다네. 소와 말이 아무리 중하다 해도 금덩이만 하겠습니까? 금덩이라니. 오다가 금덩이 2개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저는 헤엄을 못 치니 어쩌겠습니까? 누구든 연못에 들어가 금덩이를 찾아주기만 하면 둘 중 하나를 주겠는데. 금덩이란 말에 그만이 양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금덩이 하나만 가지면 잃어버린 소 1마리, 말 1마리 값을 치르고도 남았지요. 그 금덩이를 내가 찾아주어도 하나를 주겠는가? 쇠님께서 찾아주시기만 하면 그중 큰 것으로 드리지요. 그럼 어서 가보세. 둘이 함께 연못가에 갔습니다. 가서 양반은 좋은 비단옷을 훌훌 벗어놓고 벌거숭이로 연못에 들어갔지요. 금덩이를 찾으려고 헤엄을 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연못 속을 이잡듯 뒤져도 금덩이는커녕 납덩이도 안 나왔지요. 할 수 없이 밖에 나와 보니 그 자리에 벗어두었던 비단 옷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셋째 개구쟁이가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드림쟁이 양반은 소 잃고 말 잃고 비단 옷까지 잃고서 벌거숭이가 되어 집에 돌아갔지요. 돌아갈 때는 거드름을 못 피우고 아주 풀이 죽을 대로 죽어서 다소 고타게 웅크리고 갔습니다. 벌거숭이가 되어 너무도 부끄러우니 고개를 푹 숙이고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비단 옷도 있었지요. 그 뒤로는 이 양반이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얌전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효자를 도와준 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가난하였지만 부지런하였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젊은이는 걱정이 한 가지 있었지요. 어머니가 병이 들어 몸져 누웠는데 낫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보았지만 효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일을 마치고 집을 나섰지요. 약을 구하러 가기 위해 약방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길가에서 동네 노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네 또 약방에 가는가? 예, 어르신. 자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방에 간다며? 의원에게 자네 이야기를 들었네. 어머니 병은 차도가 있는가? 없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도 소용이 없어요. 자네 어머니 병은 보통 약을 가지고는 못 고칠 병인가 봐. 산삼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예, 산삼이요? 자네 산삼에 대해 못 들었는가? 산삼이야말로 신통한 효염이 있는 약이지. 불치의 병도 산삼으로 고치곤 하니까. 어르신, 어디에 가면 산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산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산삼은 산 속에 있다네. 하지만 보통 사람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네. 산 속에 있다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약방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갔습니다. 날마다 산삼을 찾아 산 속을 헤매 다녔지요. 그러나 산삼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산을 이잡듯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새 산삼을 찾아 나선 지 100일째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날도 허탕을 쳤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느라 기운을 모두 써버려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젊은이가 그 나무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섰거라. 젊은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느티나무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말소리가 들렸지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걸음을 멈추거라. 내가 도깨비에 홀렸나? 그때 또다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난 네가 어머니 병을 고쳐드리려고 약방으로 산으로 열심히 다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모두 지켜보았다. 말소리는 느티나무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나무 위에 누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두려워할 것 없단다. 난 너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구나. 네 어머니 병을 고쳐드릴 약을 주겠단 말이다. 그게 정말입니까? 젊은이는 느티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쥐고 절을 하며 말하였지요. 느티나무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병을 고쳐드릴 약을 주신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느티나무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약을 주는 대신 네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물론이지요. 어머니 병을 고쳐드릴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느티나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약을 얻고 싶으면 네 두 눈을 내게 바치거라. 알겠습니다. 젊은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두 눈을 빼내어 느티나무에게 바쳤습니다. 느티나무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네 효성이 정말 지극하구나. 너 같은 효자는 처음 보았다. 느티나무님, 약을 주십시오. 빨리 집에 가야 합니다. 넌 오로지 어머니 생각뿐이구나. 눈을 떠 보아라. 예? 어서 눈을 떠 보라니까. 젊은이는 느티나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떠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것이었지요. 느티나무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놀랄 것 없다. 네가 진정한 효자인지 내가 잠시 시험해 보았느니라. 자, 이제 약을 줄 터이니 받거라. 그 약은 내 몸에 달린 잎이다. 잎을 따서 말린 뒤 어머니께 다려드리거라. 그러면 어머니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느티나무에게 엎드려 절을 한 뒤 나뭇잎을 한 움큼 땄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그 나뭇잎을 말린 뒤 정성스레 다렸지요. 그 약물을 어머니에게 먹이니 어머니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1시간도 못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밭일을 나갈 정도였지요. 느티나무의 도움으로 효자 젊은이가 병을 고쳤다는 소문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그 뒤부터 느티나무는 효자가 어머니 약을 구한 느티나무라 하여 효자 느티나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색시가 된 잉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고기잡이 총각이 살았습니다. 이 총각은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다 근근히 먹고 살았지요. 하루는 이 총각이 강에 나가 그물을 던지니 사람 팔뚝만한 잉어가 한 마리 턱 걸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잉어를 바라보니 영락 없는 사람 같았지요. 그래서 차마 잡아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여 집에 데리고 와서 길렀습니다. 부엌에 있는 커다란 물독 속에 넣어 두었지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날 강에 나가 고기를 잡고 집에 돌아와 보니 부엌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면 밥이 한 상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하루는 강에 나가는 척하고 부엌문 뒤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았지요. 저녁 무렵이 되니 물독 속에서 예쁜 처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살금살금 나와서 밥을 한 상 차려놓고 도로 물속에 들어가 버렸지요. 그때 총각이 얼른 쫓아 들어가서 처녀 옷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삽시다. 앞으로 석 달 뒤에는 진짜 사람이 될 터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각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처녀 말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잉어는 하루에 한 번씩 처녀 모습으로 물독에서 나와 밥을 한 상 차려 놓더니 석 달이 지나니까 과연 진짜 사람 모습이 되었지요. 그래서 둘은 혼인을 하였습니다. 혼인을 하여 아주 재미나게 살았지요. 잉어 색시는 날마다 남편을 따라 강에 나가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둘이 함께 고기를 잡으니 전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잡아서 살림살이도 곧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색시에게는 한 가지 별난 버릇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방 문을 콕콕 잠가 놓은 다음 그 남지에 물을 받아놓고 첨벙첨벙 목욕을 하는 것이었지요. 색시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목욕하는 걸 훔쳐보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서는 처음 며칠 동안은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목욕을 하러 방에 들어간 사이에 창호지를 들고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내가 도로 잉어가 돼 가지고 함지 안에서 첨벙첨벙 헤엄을 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사람이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물에만 들어가면 잉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나긴 나버렸지요. 조금 뒤 아내가 방에서 나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3년 동안만 약속을 지켜주었으면 저는 영영 진짜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만. 이제 우리는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색시는 어디론가 자꾸 가버렸지요. 여보, 내가 잘못했소. 어서 돌아오시오. 아내는 들은 척도 않고 자꾸 갔습니다. 아내는 강으로 가버렸지요. 도로 잉어가 되어 물속 깊이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잉어 색시를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염챙이와 대감. 옛날 서해 바다에서
밀물이 들어오면 그 바닷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햇볕에 물을 말려 소금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염챙이 염챙이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쌍놈이라고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모를 받으니 그 사람은 소금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그 재간뿐이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늙도록 염챙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냥 소금을 만들었지요. 그 집의 아들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염전에 나가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들면서부터 업신 여기는 말이 거슬려 견딜 수가 없었지요. 장가갈 나이가 지났건만 누구 하나 중매에 서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살림도 몹시 가난하였지요. 아버지, 저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굶으면서 이런 천대를 받고는 못 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간 아들은 어떤 대감 집에서 아궁이에 불도 떼고 잔 심부름도 하는 불목대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얻어먹는 것이라곤 찬밥뿐 별로 나은 것이 없었지요. 대감 집에서도 그를 염챙이라고 하면서 몹시 천대하였습니다. 아들은 배알이 뒤틀렸지만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바닷가 호젓한 곳에서 소금을 만들며 굽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감 집에서 일하며 행여나 하고 앞날을 바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을 어찌나 부지런히 했던지 대감은 그에게 집 식구들을 다 불러서 자기 집에서 일하게 하라고 말하였지요. 그 말을 듣자 그는 곧 아버지에게 식구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해 오라는 소식을 띄웠습니다.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따라서 곧 온 식구를 데리고 서울로 왔지요. 대감은 아버지를 하인으로 어머니를 부엌대기로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종살이를 하자 대감 집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을 염챙이 염챙이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보고는 큰 염챙이, 어머니 보고는 어미 염챙이, 어린애를 보고는 어린애 염챙이, 염챙이가 식구들의 이름이 되고 말았지요. 그 집 대감뿐 아니라 이웃집 대감들도 염챙이 염챙이 하며 그들을 놀려주었습니다. 두고 보자. 어느 때고 대감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것이야. 대감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여러 대감들과 한다하는 양반들이 모여들었지요. 대감 집에서는 소와 돼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음식을 맡은 어미 염챙이는 눈코 뜰 새 없이 부엌을 드나들고 남편과 아들은 밖에서 시중을 드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밖에서 큰 염챙아, 작은 염챙아, 어미 염챙아 하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손발이 10개라도 모자랄 형편이었지요. 대감 방으로 상이 들어갔습니다. 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상다리가 휘도록 즐비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보기만 하여도 입맛을 돋우는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 손님들은 주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저마다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군침을 꿀꺽 삼키며 에헴 하고 헛기침을 하곤 하였지요. 그런데 보기와는 달리 음식이 맛이 없었습니다. 고기도 채소도 생선도 달걀도
싱겁기만 하고 제맛이 나지 않았지요. 주인집 대감은 점잔을 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어미엄챙아, 음식이란 간을 해야 맛이 나는 법인데 어째 소금을 치지 않고 만들었는고? 이제라도 얼른 소금과 간장을 들여오너라. 이 말을 듣고 어미엄챙이는 공손히 허리를 구부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소금이란 염챙이라는 천한 상놈이 만든 것이온데 상놈이 만든 것을 넣었다가 욕을 먹을까봐 안 넣었습니다. 상놈이 만든 것을 대감께서 안 잡수실 게 뻔하니까요. 대감들은 모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사람들은 다시는 그들을 염챙이라고 놀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노인들의 제삿밥. 옛날 어느 마을에 김씨 노인과 박씨 노인이 살았습니다. 두 노인은 어려서부터 한 마을에서 자라난 단짝 친구였어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매우 친하게 지내었습니다. 김씨 노인과 박씨 노인은 같은 해에 손주를 얻었습니다. 김씨 노인에게는 손자, 박씨 노인에게는 손녀가 있었지요. 두 노인은 만나기만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손주 자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손자 녀석이 어찌나 영특한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걸. 아무래도 이 할비를 빼닮았나 봐. 그렇게 똑똑한가? 우리 손녀딸은 그림 그리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야. 신사임당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여보게, 우리에게 그처럼 잘난 손주가 있으니 두 아이가 이 다음에 크면 혼인을 시키는 게 어떤가? 좋지.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것이야. 김씨 노인과 홍씨 노인은 사돈이 되기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몇 년 뒤 나란히 세상을 떠났지요. 갑자기 알아눕더니 같은 날에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김씨 노인과 박씨 노인의 자녀들은 함께 장례를 치르고 마을 뒷산 길가에 두 노인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두 노인이 생전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같이 지내시라는 배려였습니다. 두 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한 소금 장수가 길을 가다가 두 무덤 앞에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하루 종일 걸었더니 몹시 피곤하군.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소금 장수는 무덤 옆에 벌렁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있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소금 장수는 말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신기하게도 무덤 속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여보게, 오늘이 우리 제삿날이지. 아참, 그렇지. 벌써 1년이 되었구만. 아마도 집에서는 제사상을 차려놓았을 게야. 어서 가서 제사밥을 얻어먹어야지. 그래야지 첫 번째 제사라고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을 것이야. 내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도 상에 올렸을 테고. 잘 먹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세. 두 무덤의 주인은 김씨 노인과 박씨 노인의 영혼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밥을 얻어 먹으러 갔는지 말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지요. 소금 장수는 무덤 주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집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몹시 궁금하였기 때문이지요. 잠시 뒤 무덤 속에서 또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덤 주인들이 돌아온 것이지요. 여보게,
제사상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잘 차렸지. 잘 차리긴 하도 괘씸한 일을 당해서 그냥 돌아왔다네. 그게 무슨 소린가? 제사밥도 얻어먹지 못했단 말이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오랜만에 집에 가서 제사상을 받아보니 밥에 바윗돌을 넣었지 뭐야. 국에는 구렁이가 들어있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손자 녀석의 손을 뜨거운 국 속에 빠뜨리고 왔다네. 그런 일이 있었구만. 실은 나도 제사밥을 얻어먹지 못했다네. 자네는 왜 나처럼 제사밥에 바위, 제사국에 구렁이가 들어있던가? 아, 그건 아니고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글쎄 제사 음식을 만들어 상에 올리는 것이야. 떡을 구울 때 손녀딸이 똥을 쌌지. 며느리는 얼른 달려와 똥을 치웠지. 그런데 그 더러운 손을 씻지 않고 며느리가 그냥 떡을 굽는 것이야. 그리고 그 떡을 제사상에 올려놓고. 아이고 더러워라. 그래서 음식에 입도 되지 않았군. 당연하지.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깔끔한가. 토할 것 같아서 도저히 음식을 먹지 못하겠더군. 나도 홧김에 손녀딸의 손을 뜨거운 국 속에 빠뜨리고 왔지. 아들 내외가 손녀를 끔찍하게 생각하거든. 자네도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구먼. 잘 살든 못 살든 제사는 정성 아닌가. 상 위에 시래기 죽 한 사발을 올렸을 망정 조상을 생각하며 온 정성을 다했으면 기쁘게 받아 먹을 수 있지. 안 그런가? 물론이지. 그나저나 자식들이 괘씸하여 손주를 벌주고 돌아왔지만 가슴이 아프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그렇지. 된 데에는 송이버섯을 태워 참기름에 묻혀 바르는 게 득효약인데 아이들에게 이런 약을 발라주었는지 모르겠네.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야. 소금 장수는 두 노인의 영혼이 푸념하고 탄식하며 나누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두 분의 걱정을 내가 덜어드려야겠어. 다음부터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도 두 분 자식들에게 해주고 이렇게 생각한 소금 장수는 무덤가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뒷산 길가의 무덤이 누구네 집안 무덤인지 알아보고 김씨 노인과 박씨 노인의 집을 찾아갔지요. 두 노인의 무덤에서 들은 대로 두 노인의 손자 손녀는 뜨거운 국에 손을 대었습니다. 좋은 약을 구하지 못해 아프다고 보채고 있었지요. 소금 장수는 지난밤 두 노인의 무덤에서 들은 이야기를 두 노인의 자식들에게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알려준 대로 송이버섯을 태워 참기름에 묻혀 발랐더니 아이들이 된 손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소금 장수는 김씨 노인의 말이 생각나서 제사상에 올렸던 밥과 국을 가져오라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밥에는 돌이 들어있고 국에는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씨 노인의 눈에는 돌이 바위, 머리카락이 구렁이로 보였던 것이지요. 소금 장수에게 모든 사정을 전해들은 두 노인의 자식들은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사를 정성껏 잘 드렸다고 합니다. 머리 9 달린 괴물 도둑. 옛날 9월산 땅굴 속에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몸뚱이 하나에 코, 입, 머리가 9개이고 귀, 눈이 18개씩 달린 괴물은
밤만 되면 마을로 내려와서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금은 보화를 도둑질 해가고 예쁜 여자들을 땅굴 속으로 끌고 가서 잡아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 도둑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떨었지요. 괴물 도둑은 어찌나 힘이 세고 사나운지 이름난 장사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머리가 9 달린 9월산 도둑이 어찌 사람이요? 괴물 중에서도 왕괴물이지. 겁을 잔뜩 집어먹은 마을 사람들은 괴물 도둑을 잡을 생각도 못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괴물 도둑이 젊은 선빈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젊은 선비는 아름다운 아내와 동생 꽃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괴물 도둑은 선빈의 집 대문을 발길로 차 부수고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젊은 선비는 글방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집에는 선비의 아내와 꽃분이만 있었지요. 너희들은 참말로 예쁘구나. 나를 따라가자. 선비의 아내와 꽃분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괴물 도둑은 선비의 아내와 꽃분이를 덥석 끌어안고 달아났지요.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아내와 꽃분이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꽃분아. 선비의 슬픈 목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괴물 도둑이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등불을 켜들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선비는 길바닥에 움푹 나 있는 발자국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18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괴물 도둑이 아내와 꽃분이를 붙들어 갔구나. 내 기어이 원수를 갚고 말 것이야. 날이 밝자 선비는 괴물 도둑을 찾아 원수를 갚겠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괴물 도둑을 어떻게 잡는단 말이야.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그만두게. 아닙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제 아내와 동생을 찾아야겠어요. 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뿌리치고 아내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선비가 집을 떠난 지 3달째 되는 날 어떤 산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요. 선비가 솔밭 속을 헤치면서 걸어가는데 바위 밑에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 일을 어쩌면 좋누. 웬 할머니가 바위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깊은 산속에 혼자 앉아서 왜 울고 계십니까? 아이고 젊은이,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우리 집은 저기 산 고개만 넘으면 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다쳤다오. 할머니는 다친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아무 걱정 마시고 제 등에 업히십시오. 제가 대까지 업어다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할머니를 산속에 버려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유, 고맙기도 해라. 할머니는 젊은 선비의 등에 업혔어요. 선비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험한 산 고갯길을 넘어갔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소. 젊은이의 등에 업혀오는 동안 아픈 다리가 씻은 듯 나았으니 이제는 내 발로 걸어가겠소. 할머니, 제 걱정은 마십시오. 그때 할머니는 풀밭으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선비는 어리둥절했어요.
선비의 등에 엎여있던 할머니는 풀밭에 똑바로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지금 9월 산으로 머리 9개 달린 괴물 도둑을 찾아가는 길이지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오. 젊은이가 괴물 도둑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상한 할머니는 선비를 데리고 잠나무 숲속에 있는 오두막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저 바위를 한번 들어보시오. 선비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마당 가운데 있는 바위를 끌어안고 힘을 써 보았습니다. 바위덩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젊은이는 9월산에 갈 수가 없겠구먼. 저 바위를 10번 들어올릴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된다오. 자, 이걸 먹어보시오. 할머니는 초가집 뒤에 있는 텃밭으로 가더니 팔뚝만한 무 하나를 뽑아서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무가 아닙니까? 이건 무가 아니야. 백년 묵은 동삼이라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선비는 동삼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힘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선비에게 동삼을 주었어요. 선비가 할머니네 집에 와서 동삼을 먹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젊은이, 바위덩이를 한번 들어보구려. 예, 할머니. 젊은 선비는 바위덩이를 번쩍 들어서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선비는 계속해서 바위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됐구먼. 젊은이 오늘 길을 떠나구려. 그런데 나는 괴물 도둑이 9월산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 폭포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면 물어보구려. 그때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할머니와 초가집을 어디론가 날려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산신령님이었구나. 험한 산 고개를 5개나 넘은 선비는 폭포가 비단처럼 펼쳐진 산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폭포수 앞에는 낯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괴물 도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비는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젊은 선비, 잘 와주었소. 자, 이걸 받아요.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은장도 하나를 꺼내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한 가지 준비할 게 있어. 나뭇잎을 태워 재를 만들어 가지고 가시오.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 것이오. 괴물 도둑은 9월산에서 가장 큰 고목나무 밑에서 살고 있어. 말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하얀 연기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비는 꼭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선비는 나뭇잎을 긁어 모아 불을 놓아서 재를 만들어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뭇잎 재를 자루 속에 넣어서 등에 지고 9월산 험한 산길을 헤매었지요. 선비는 사흘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늙은 팽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큰 팽나무도 있을까? 1000년은 넘어 보이는구나. 선비는 팽나무를 어루만지면서 나무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선비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땅 밑으로 떨어진 선비는 깜빡 정신을 잃었지요. 선비는 캑캑 하는 괴상망측한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분명히 땅이 꺼져서 땅 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여기가 어디지? 젊은 선비는 뭐가 뭔지 통 알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대궐 같은 큰 집들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밭에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오고 있었습니다. 꽃분아, 오빠! 선비와 꽃분이는 하마터면 큰 소리를 지를 뻔하였어요. 선비는 꽃분이를 껴안았습니다. 꽃분아,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네 언니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빠, 여기는 위험해요.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어쩌려고 이런 위험한 곳에 오셨어요? 꽃분아, 내 걱정은 말거라. 괴물 도둑을 죽이고 너랑 언니를 구하려고 왔다. 네 언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창고 속에 갇혀 있어요. 괴물 도둑이 내일 아침 식사 때 구워 먹겠대요. 저는 괴물 도둑의 심부름꾼이 되었어요. 꽃분아, 울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지금 괴물 도둑은 어디에 있어? 어젯밤에 처녀를 셋이나 잡아먹고 지금은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럼 잘 됐구나. 괴물이 자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거라. 선비는 할아버지가 준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빠, 정말 괴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걱정 말거라. 선비는 꽃분이를 따라서 괴물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괴물이 코를 골 때마다 대들보와 문짝들이 콧바람에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선비는 괴물 도둑의 머리 9개 가운데서 가장 큰 머리를 향해 은장도로 후려쳤습니다. 괴물의 머리 하나가 뚝 잘라지더니 방 안을 뱅글뱅글 맴돌다가 천장 위에 찰싹하고 달라붙었습니다. 네 이놈, 누구냐? 괴물의 머리는 잘린 목을 향해 방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선비는 재빨리 자루 속에서 재를 꺼내어 잘린 괴물 목에 뿌렸습니다. 괴물의 머리는 목에 다시 붙으려다가 방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원통하고 분하구나. 머리가 9 달린 괴물 도둑은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남아있는 8개의 머리가 꿈틀거리면서 빨간 혀를 날름날름 거렸습니다. 오빠, 빨리 목을 잘라요. 꽃분이가 소리쳤습니다. 젊은 선비는 정신을 가다듬고 나머지 머리도 모두 잘랐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머리가 다시는 달라붙지 못하게 나뭇잎 재를 뿌렸지요. 머리가 9 달린 괴물 도둑을 없앤 젊은 선비는 마침내 아내와 동생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괴물 도둑이 훔친 금은 보화를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